가로등 불빛 아래 피투성이 여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온다. 진수가 달려가 그녀를 붙잡는 순간 여인의 절망적인 눈빛이 드러난다. 살려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호소하는 여인.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이 근처 사람 같진 않은데 대체 누구지? 진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친다. 다음 날 갑자기 군단장과 헌병대, 국방부 차량까지 부대에 몰려든다. 어젯밤 여인을 본 사람이 누구인가? 군단장의 차가운 질문이 공기를 얼린다. 이 사건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 엄중한 함구령이 내려진다. 평화로운 시골 부대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돌변하며 비밀의 냄새가 진동한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늦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한적한 시골 부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육군 하사 박진수는 부대 정문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멀리 보이는 논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벼 익는 소리와 매미 울음소리가 평화로운 오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로 논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롭네. 진수는 담배를 한 모금 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 근무한 지도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시골 부대가 답답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소음에 지쳐있던 마음이 이곳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선배로 통했고 상관들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물론이고 후임들을 돌보는 마음도 각별했습니다. 주말이면 고향에 가지 못하는 후임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수가 10살 때 군 복무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삼촌들의 한숨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찍은 마지막 사진. 태극기에 덮인 관을 보며 어린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지, 왜 모든 어른들이 울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마저 진수가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진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던 그 순간 진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진수는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혼자서도 견뎌내는 법,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들어온 것도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디론가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부대 앞 작은 마을에서 자취하며 지내는 진수를 마을 노인들은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진수야,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 집에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거라.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몸 관리 좀 해라. 이런 말들이 진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 내외부는 진수를 정말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명절 때면 꼭 집으로 불러서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남의 집 창문 불빛만 바라봐야 하는 걸까? 저녁이 되어 마을을 걸을 때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부모님의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진수에게는 너무나 그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닿을 수 없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아이들이 진수를 따라다니며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수의 군복이 신기한지 자꾸만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아저씨도 우리 아빠처럼 군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나쁜 사람들을 잡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만큼은 진수의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사님, 수고하십니다. 후임병이 경례를 하며 지나가자 진수는 미소로 답례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착했습니다. 복잡하고 각박한 도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 근무 교대를 하고 나서 진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장날이라 시장이 제법 북적였습니다. 진수야, 오늘 복숭아 좀 가져가거라. 맛있다. 과일 가게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과일 가게를 열어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아, 할머니? 고맙긴 한데 제가 어떻게... 아이고, 뭘. 우리 진수 잘 먹어야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마른 게 어디 있어. 할머니는 종이봉지에 복숭아 서너 개를 담아 진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를 정말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진수도 처음엔 미안해서 정중히 거절하곤 했지만 이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그래. 그런데 진수야, 요즘 밤에 혼자 다닐 때 조심해라. 며칠 전부터 이상한 차들이 마을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상한 차요? 응. 번호판도 서울 거고 말이야.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시골 마을에도 외지 사람들이 구경 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풍경. 하지만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사님, 부대 앞 국도에서 군 트럭이 고장났습니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진수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부대로 가는 길에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늘 밤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예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대에 도착한 진수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국도에서 군 트럭이 엔진 과열로 멈춰서면서 교통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정비병들이 응급 수리를 하는 동안 진수가 교통 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차량들 우회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수는 형광조끼를 입고 도로에 나서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차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지나가는 트럭이나 승용차들이 있어서 제법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어서자 도로는 한적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비병들은 거의 수리를 마쳐가고 있었고 진수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도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가려져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좌우로 흔들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진수는 손전등을 켜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의 얼굴과 옷에는 피가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코에서 흘러내린 피가 입술까지 번져 있었고 이마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는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었고 한쪽 구두는 아예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저기요, 지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진수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여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극도의 공포와 충격 상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 주세요. 여인이 간신히 내뱉은 말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절망적인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즉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안전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인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입고 있는 옷들은 모두 고급스러웠습니다. 찢어진 블라우스의 재질을 보니 비싼 실크였고 치마 역시 유명 브랜드 제품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진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브랜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급 시계였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입은 신분이 보통이 아니네.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그녀의 안전이 중요했습니다. 진수는 정비병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여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의무대에 연락해 주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진수의 외침에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직 장교와 의무병들이 달려와 여인을 의무대로 옮겼습니다. 의무병들의 전문적인 손길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외상보다는 정신적 충격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직 장교가 의무병에게 물었습니다. 외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정신적 충격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무서운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의무병의 대답을 들으며 진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인은 의무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 되라고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약한 여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박 하사, 이분을 어디서 발견했나? 당직 장교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부대 앞 국도에서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상태로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 혼자였어요. 당직 장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은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겠어. 일단 이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면 안 된다. 진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여인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의무병이 준 진정제 덕분인지 떨림도 많이 줄어들었고 의식도 점차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가면 움찔하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수는 의무대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저런 고급스러운 차림새를 한 여성이 이런 시골에서 혼자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날 리가 없는데.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가 보인 공포의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나 강도를 당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진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그 여인의 절망적인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진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부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진수가 잠에서 깨어 부대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대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고 번호판을 보니 모두 서울에서 온 차량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 장성들이 타는 고급 승용차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한 아침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부대 안이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평소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부대 본부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박 하사. 돌아보니 당직 장교였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진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오전 9시경 부대 전체에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운동장에 모이라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집합과는 달리 모든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상 위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높은 계급의 장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삼성을 달고 있는 군단장이었습니다. 군단장 윤석호 장군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인상을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 부대원 차렷. 부대장의 구령에 따라 모든 부대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석호 군단장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어젯밤 이 부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여인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 운동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부대원들 중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었고 이미 당직 장교와 의무병들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사 박진수입니다. 제가 구조했습니다. 군단장의 시선이 진수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보라. 진수는 어젯밤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국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피투성이 여인을 발견했고 즉시 부대로 데려와 의무대에 인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단장은 진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 지금 의무대에 있나? 이번에는 의무병이 대답했습니다. 네, 현재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외상은 심각하지 않지만 심리적 충격이 커서 아직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단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부대 밖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일에 대해 외부에 언급하는 자는 엄중 처벌할 것이다. 군단장의 말에 부대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집합이 해제된 후 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람. 평범한 사고나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군단장이 직접 나서고 외부 출입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진수는 몰래 의무대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의무대 주변에 헌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지금 의무대는 출입 금지입니다. 헌병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진수는 우연히 부대 본부 뒤편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무대에서 나온 군단장과 몇 명의 장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한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여기서만큼은 안전하다. 하지만 빨리 수습해야 한다. 군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깨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말할 텐데요.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자. 일단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군단장의 차가운 표정과 장교들의 불안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 밤 11시경 진수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무대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의무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창문 가까이 다가가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군단장이 그 여인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군단장은 그녀 앞에 서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제발 그 사람들한테 날 돌려보내지 마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의식이 또렷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여기서만큼은 안전하오. 군단장의 대답을 들은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단장이 그 여인을 아는 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 군단장이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이 장면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을 엿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며칠이 흘렀지만 부대의 긴장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외부 출입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헌병들의 순찰도 평소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진수는 일상적인 근무를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날 밤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군단장과 그 여인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부대 밖 마을에서도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점심시간에 마을 식당에 갔을 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여자가 피투성이로 실려갔다지. 응, 우리 집 아들이 그러던데 완전 큰일 났다더라. 들었어? 그 여자 서울 큰 집 딸이래. 진수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부대에서 함구령이 내려졌는데도 벌써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이라 해도 이런 일은 금방 입소문을 타게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조용하던 부대에 갑자기 높은 분들이 몰려오고 출입 통제까지 하니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진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과일가게 할머니가 진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아, 할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근무하고 있는데요. 진수는 최대한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함구령을 어길 수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 부대 앞에 이상한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 번호판도 다 서울 거고 말이야. 정육점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봤어. 검은 승용차들이 계속 오가더라고.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의 추측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무대에 있는 여인의 상태는 어떨까? 그녀는 정말 안전한 걸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대 주변은 여전히 삼엄한 경계 속에 있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부대 내 시설 점검 업무를 하던 중 의무대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헌병이 있었을 텐데 마침 다른 급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의무대에 다가가니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진수는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많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여인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진수의 얼굴을 보자 약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과는 달리 또렷했지만 여전히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당하신 건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진수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일 텐데요. 진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는 군부대인데 안전하지 않을까요? 진수가 물었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가 더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요. 군대든 어디든 손이 닿는 곳이에요. 그 순간 의무대 문이 벌컥 열리며 군단장이 들어섰습니다. 박하사, 지금 뭐 하는 건가? 군단장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수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 점검을 하다가 우연히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했을 텐데. 군단장의 호통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군단장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몸을 벽 쪽으로 움츠렸습니다. 마치 무서운 존재를 본 것처럼 말이죠. 당장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접근하지 마라. 군단장이 진수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어쩔 수 없이 의무대를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커다란 의문이 생겼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자신의 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의 말대로라면 그녀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단장의 반응을 보면 그가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오히려 군단장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마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귀띔해준 말이었습니다. 진수야, 조심해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에서 너에 대해 물어보고 다닌다더라. 저에 대해서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걸 묻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진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여인을 구조한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가?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경 진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깜깜한 골목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렸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수의 집 주변을 돌며 뭔가를 수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구조한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 감시 사건 이후 진수는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평상시 근무를 할 때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헌병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자주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경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잠에서 깨어 급히 군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었고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비상사태 발생, 확성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수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자 헌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의무대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 중이던 민간인이 실종되었다. 헌병대장의 발표에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인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경 의무대 당직자가 정기 순찰을 돌던 중 환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창문은 안쪽에서 열려 있었고 주변에 격투 흔적이 발견되었다. 혹시 탈출한 건 아닙니까? 한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탈출이 아니다. 헌병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여러 명의 발자국과 차량 바퀴 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혈흔도 발견되었다. 명백히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노리고 있었고 결국 그들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군단장이 나타났습니다. 윤석호 군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군부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온 부대를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병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사? 이미 늦었어. 군단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를 지킨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진수는 군단장의 반응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대의 명예나 안전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단장은 갑자기 진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박하사. 네. 진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처음 발견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군단장의 말에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명령대로. 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군단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 책임이다.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겠지? 군단장의 호통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여인을 구조한 후 의무대에 인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경비와 보호는 부대의 다른 인원들이 맡았던 일이었습니다. 진수는 억울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의 분노가 너무 컸고 이 상황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완전 봉쇄다. 아무도 외부 출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자는 즉시 보고하라. 군단장의 명령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집합이 해제된 후 진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 뭔가 숨기려는 자가 있어. 군단장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민간인 보호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의무대 주변은 여전히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창문 밖쪽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니 헌병 대장이 말한 대로 여러 명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을 보니 최소 5명 이상이 동시에 작업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바퀴 자국도 2대 이상의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혈흔의 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격렬하게 저항했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진수는 마을로 나가려 했지만 정문에서 제지당했습니다. 하사님, 현재 외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병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할 수 없이 부대 안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우연히 군단장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 찾아야 해. 군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서울로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도 노력해야지. 만약 그 여자가 진실을 말한다면. 군단장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진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군단장이 정말로 그 여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진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우려고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는데 그 밑에서 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보니 찢어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단장과 그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의 배경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었습니다. 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여기에 숨겨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침대 밑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자신이 발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2시 부대 뒤편 창고로 와라. 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단장과 그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진을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놓았는지도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정말로 부대 뒤편 창고로 가야 할까요? 점심시간에 진수는 부대 뒤편을 미리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창고는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사람들의 왕래도 드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은밀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라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창고 주변을 살펴보던 진수는 마을 쪽으로 나가는 후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은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지금은 자물쇠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드나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진수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오늘 밤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말이죠. 오후에는 부대 밖으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부대에서 마을 상점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라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진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헌병 한 명이 감시 목적으로 동행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행동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과일가게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수야, 요즘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어떤 일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밤마다 검은 차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다닌다더라. 할머니의 말에 진수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던가요?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묻고 다닌다더라. 특히 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하던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혹시 며칠 전에 부대로 실려간 여자분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말이지. 서울에서 온 큰 집 딸이라고 하더라. 큰 집이요? 응, 재벌가 딸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최근에 그 집안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더라. 할머니의 말에 진수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할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비자금이나 뭐 그런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더라. 그리고 군수품 관련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수품 비리라면 군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왜 이런 시골까지 온 걸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아마 도망쳐 온 게 아닐까? 집안일로 위험해져서 말이야. 할머니의 추측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정육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요즘 그 회사가 군과 관련된 사업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 정육점 아저씨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군과 관련된 사업이요? 응, 무기나 장비 같은 걸 군에 납품하는 사업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더라. 진수는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군단장과 그 여자가 부부였다니. 그럼 왜 그녀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려 했던 거지? 그리고 할머니가 말한 비자금과 군수품 비리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진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쓰인 메시지대로 오늘 밤 12시에 창고로 가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진수는 조심스럽게 숙소를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안은 조용했고 경계 근무자들만 정해진 루트를 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동선을 피해서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서 군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수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하사님 맞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진수가 경계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나온 김요원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요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국정원 요원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은 제가 놓아둔 겁니다. 하사님께 전달할 것이 있어서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윤석호 군단장과 최유진 씨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유진 씨가 바로 하사님이 구조한 그 여성입니다. 김요원의 설명에 진수는 놀랐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단장과 최유진이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이 정말 부부였군요.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요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유진 씨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윤 군단장도 연루되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양심상 견딜 수 없어서 검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였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윤 군단장과 최 회장 측에서 그녀를 막으려 했고 결국 감금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겨우 탈출해서 이곳까지 온 거죠. 그럼 군단장이 그녀를 보호한 게 아니라 감시한 거였군요. 진수가 깨달았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녀가 사라진 것도 윤 군단장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요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최유진 씨가 유일한 증인이었는데 그녀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하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관찰해 주시고 혹시 최유진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김요원이 진수에게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김요원과의 만남 이후 진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최유진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군단장이었습니다. 계급으로나 권력으로나 감히 맞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수는 더욱 세심하게 부대 안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군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혹시 최유진의 행방과 관련된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별다른 발견이 없었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군단장이 평소와 달리 밤늦게 부대를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이것이 최유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진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경 군단장이 또다시 부대를 나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헌병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수는 김요원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지금 군단장이 헌병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사님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유진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대를 나와 군단장이 간 방향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간 끝에 진수는 부대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군에서 사용했던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차량의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고 중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유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있었고 옷도 많이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지난 며칠 동안 혹독한 일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는 군단장과 헌병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검찰에 넘긴 자료가 어디 있느냐? 정장 남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최유진의 아버지인 최 회장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말했잖아요. 모든 자료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제가 무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했고요. 최유진의 대답에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고집 셋년이. 그가 손을 들어 최유진을 때리려는 순간 군단장이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폭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인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망하게 생겼는데.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군단장이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참을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안 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인연을 없애버려야 해. 그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최유진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딸을 죽일 거예요? 최유진이 절규했습니다. 딸, 이미 내 딸이 아니다. 가족을 배신한 년.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갑작스러운 진수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냐? 최 회장이 권총을 진수에게 향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육군 하사 박진수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군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하사,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군단장님,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건 권력이 아닌 범죄입니다. 진수가 주머니에서 김요원이 준 자료들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이 자료들에는 군단장님과 최 회장의 비리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씨를 납치하고 감금한 증거도 있어요. 진수의 말에 최 회장과 군단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을 당장 처리해. 최 회장이 헌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동료 군인을 해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력한 조명이 창고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확성기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요원이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회장, 윤 군단장, 당신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무장한 요원들이 일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에서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권총은 즉시 제압당했고 최 회장과 군단장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사님, 무사하신가요? 김 요원이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보다 최유진 씨부터 도와주세요.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최유진의 결박이 풀리자 그녀는 진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군단장은 끌려가면서도 진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가정을 망치려 드나.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군단장님, 당신이 망친 건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정이 아니라 범죄였어요. 최유진이 진수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은 확실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창고 밖으로는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서서히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석호 군단장은 군에서 해임되어 구속되었고 최 회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와 최유진 납치 사건 모두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진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자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상급 부대에서도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자신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부임한 김성민 군단장은 4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부대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 어떤 비리나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 군단장은 특히 진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하사, 자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군의 명예가 지켜졌네.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잃지 말기 바라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었던 부대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진수의 행동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진수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영웅이 지나간다. 진수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이 진수를 조금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과일가게 할머니는 진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진수야, 텔레비전에서 내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럽더라. 할머니,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내가 우리의 자랑이다. 정육점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수야, 내 덕분에 이 마을까지 유명해졌다. 요즘 기자들이 찾아와서 마을 이야기를 취재해 간다더라. 아, 그런 일까지 생겼군요.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수를 기쁘게 한 것은 최유진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진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수 하사님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공포와 절망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지만 하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에는 또한 그녀의 근황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회사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하사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감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부대 앞 도로를 걸으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이 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최유진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말이죠. 처음엔 단순히 사람을 구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이야.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하게 군 생활만 마치고 전역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의와 용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마을 이장님 내외분이 진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진수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 우리한테는 내가 자랑이다. 이장님의 말에 진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장님, 저야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이장님들 덕분에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수야, 이제 곧 전역할 때가 다가오지 않느냐? 이장님 부인이 물었습니다. 네, 몇 개월 후면 전역입니다. 전역하면 뭘 할 생각이냐?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진수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부대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화라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장님 내외부는 진수의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는 응원할 거다. 정말 든든한 청년이 되었구나. 그날 밤 진수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집들의 불빛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이제 이 마을의 일부가 되었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햇살이 부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는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정의와 용기로 지켜낸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진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박진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와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